전국 해석자 J. 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공장장이 바뀌셨네요. 임시입니다. 네, 임시 공장장. 김호중 공장장 잘린 줄 알았는데 그냥 계신. 휴가 가셨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국민의힘 공명선거 추진단 단장 맡으셨습니다. 계속 중요한 일 맡으시는 듯한데 어제 첫 회의 하셨다고 하셔서 그 내용도 좀 궁금하고요. 공명선거 추진단이 맡은 역할 이게 뭔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고 구성은 또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선거 때가 되면 서로 간에 이제 예를 들어 여당은 야당의 후보 또 야당은 여당의 후보를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네. 사실상 이제 공격을 하고 특히 이제 어떤 경우는 사실 부당하게 우리 당의 후보가 공격을 당하거나 심지어 사법적으로 또 고발을 당해서 수사를 받고 거기에 권력에서 개입을 해서 부당한 수사를 한다든가 더 나아가서 국민의 어떤 주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려는 그런 시도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의 후보를 보호하고 또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실체를 파악해서 대응을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당의 후보에게 좀 어떤 비판이 가해지거나 할 때는 실체 사실관계 파악을 해서 그에 대한 대비를 해주거나 하는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합니다. 법률적 지원도 하고요. 통상적으로 당의 후보가 정해지면 네거티브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조직을 많이 구성을 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우리 당대표께서 처음부터 경선 이전부터 후보 검증단이라는 이름으로 검증 조직을 시작하려다가 조금 미뤄져서 이번에 이제 공명선거 추진단이라는 이름으로 가동이 되었고요. 네거티브 대응이라든가 법률적 지원이라든가 또는 그 과정에서의 전략적인 지원 이런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네. 인적 구성도 마쳤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빨리 공명선거 추진단이라고 부를 수 있을 네거티브 대응에 대한 조금 빨리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전 좀 이해를 했는데, 이번에 또 고발사주 의혹과도 무관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면, 처음에 이제. 당연히 지금 그 일을 네. 하고 있어요. 네네. 검증특위도 이제 원래는 하부 조직으로 만든다고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런 내용에 대한 당 내부에 대한 그러니까 네거티브 대응 말고도 조사하는 부분들 혹은 검증하는 과정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네거티브 대응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당 후보에 대한 공격이 있으면 그 공격의 대상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관계 파악을 해서 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네거티브 대응의 기초 사실관계 자체가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네. 그것을 이제 검증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작업은 또 당연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가령 이제 전달이 된 듯 합니다. 김영 의원한테 전달이 된 듯 하고. 누구에게 뭘 전달해요? 지금 이제 텔레그램 메시지 안에서 이제 문건이 전달이 되고 그리고 정점식 의원께서. 문건이 전달된 게 아니고요. 네. 사진 파일이겠죠. 사진 파일 형태로 된 문건. 이라고 말해도 될 듯한데. 문건과 사진 파일은 다른 거거든요. 네, 사진 파일 형태로 된 문건이 전달이 되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사진 네. 파일요. 네. 문건을 촬영한 사진 파일. 문건을 촬영한 사진 파일.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일단은 전달이 됐고, 그리고 전달이 누구가 누구에게 전달했다는 그렇죠. 거죠?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바로 그겁니다. 그게 어쨌든 당 내부에 전달이 된 듯하고, 왜냐면 고발장 세 개가 너무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궁금증을 좀 섞어서 여쭤보는데요. 말씀하셔서 네. 사실관계 확인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밝혀진 것은 네.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그 사진 파일을 전달했다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리고 조성은 씨는 당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러면 또 다른 방식으로 전달이 된 것 아니냐 그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당의 정점식 의원은 네네네. 이제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해서 그 최강욱 의원은 고발했고 최강욱 의원은 그래서 자신의 범죄가 드러나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 상태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내부에서 그런데 다들 뭔가가 서류가 있긴 세계가 똑같은 게 있긴 한데 지금 당 세계가 내부에서 뭔지 아세요 혹시? 원래 뭔가 원본이 있었겠죠. 원본이 있었겠고 그리고 김웅 의원이 이제 원본이 전달을 무슨 받은 원본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제가 자세히 몰라서 고발장입니다. 고발장에 대한 거. 누가 작성한 거죠, 이게? 그거는 이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부분이고 제가 궁금한 거는 당 내부에서 당무감사실장에게 고발장이 전달이 됐다라거나 법률자문위원단에게 어떻게 뭐 건네졌다라거나 이런 게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기사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지만 모호한데 그거는 제가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에 이렇게 인터뷰했던 것도 봤던 기억이 나는데 당 안에서 뭐 기록이 남아있다 없다 이렇게 좀 조사를 할 수 있는 과정에서 밝혀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특위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사하고 혹은 좀 특위를 꾸리는 과정에서의 이 부분 없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다 조사를 했어요. 다 마쳤습니까? 네. 그 마친 결과는 혹시 어떤 건지 좀 궁금한데요.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네네네. 다 말씀을 할 수는 없지만, 네, 마쳤다. 그래서 지금은 그 문제 당 내부의 그런 유통 과정보다는 다 마쳤고 결국은 전달 경위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자체가 이제 후보와 혹은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결국은 네거티브성에 대해서 좀 더 대응하는 차원으로 아마도 공명선거 추진단의 업무가 좀 치중될 것 같다라고 이해해도 되는 걸까요? 그게 아니고요. 네.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우리 당과 무슨 관계가 있죠? 당에서 고발이 이루어졌으니까 일단 최종적으로. 그 범죄자를 고발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게 이제 검찰에서 유죄 그 판결도 고발장이 받았잖아요. 나왔다면 굉장히 그리고 최고위원 그때 당시 당 지도부가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고 어떻게 이렇게 한 개인에 의해서 이제 고발이 되느냐 여러 가지 문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당 지도부들은 잘 그게 아니고요. 네. 당에서 선거가 끝나면 네. 고발을 요구가 많아요. 상대방의 어떤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그런 고발 요구가 당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법률지원단에서는 이게 당의 이름으로 고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 후보자나 이해관계자 개인의 이름으로 고발할 것인지를 가려내 가지고 네. 당의 이름으로 고발할 것만 고발을 한 거예요. 그 네. 과정에 많은 자료가 있었겠죠. 네. 근데 그걸 뭐 최고위원이 몰랐다 네. 알았다 그것이 지금 그렇게 중요한가요? 왜냐면요, 지금. 최고회의에서 네. 당연히 자, 그러면은 당의 단장님께서 이름으로 보시는. 고발할 거는 당의 네. 이름으로 고발할 건 법률지원단장이 고발을 하고 보고를 하라든가 그런 조치를 했을 거고 그때 당시에는 최고회의라는 것이 비대위였고 그때는 우리 당이 총선에서 완전히 폭망해서 꾸려진 비대위에서 그 의사결정을 어떻게 했을지 그 이야기잖아요. 그것은 예를 들어 법률지원단장이 이 부분의 전문가이니까 당의 이름으로 고발할 거는 뭐 고발을 해달라 이런 지시를 받아서 했겠죠. 그러니까 경위를 떠나서 검찰이 정치 개입 시도를 했는가에 대한 수많은 다시 질문을 분들이 잘못 들었습니다. 경위를 떠나서 검찰이 정치 개입을 시도했는가에 대한 게 지금 수사에 초점이 되어야 된다라고들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요. 이제 제가 단장님한테 가장 궁금한 거는 고발 사지 의혹에 있어서 이제 핵심이 뭐라고 보시는지 결국은. 아니 이 그런데 의혹 국면에서. 아니 네네. 그 국면에서 고발을 사주했다는 게 누가 누구를 사주했다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개연성 있는 합리적 아니 의심을 그러니까 했을 고발 때 사주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네. 누가 누구를 사주했다는 거죠? 아마도 손준성 검사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해서 네. 미래통합당이 다시 고발을 해서 검찰 쪽에 들어와서 검찰이 수사를 하게 하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메비우스처럼 검찰발에서 다시 검찰로 돌아오는 과정을 지금 고발사주 의혹이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세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대신 전달해 주는 건데요. 저는 이제 단장님께서 어떻게 그 아니, 그러니까, 핵심을 보시는지.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면 둘 간의 법률적인 문제잖아요. 그걸로 법률적으로 처벌을 하든 그러니까 처벌을 하지 않든 그걸로 네. 결정하면 되는데 네. 우리는 이 문제를 왜 윤석열을 끌어들여서 대선에 공수처가 개입을 하고 네. 국정원장이 왜 이 일에 등장을 했느냐 그 이야기를 따지는 거지. 네.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파일을 전달했는지 아닌지는 네. 그것은 지금 공수처에 수사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왜 자꾸 그걸 가지고 무슨 뭐 고발 사주니 뭐니 그건 네. 고발 사주가 아니고 그냥 둘 사이 형사 문제예요. 두 사람 사이 형사 문제다. 네. 이제 아마 이제 잔장님께서 보시는 핵심은 두 사람 사이에 이제 형사 문제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해도.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끌고 와서 윤석열 검찰이 고발을 사주했다 하면서 여당에서도 공격하고 언론에서도 집중적으로 윤석열을 공격해서 문제가 된 거지.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이런 파일을 보낸 게 확실합니다. 그렇게 보도하고 그랬다면 우리가 지금 무슨 뭐 당에서 이런 공명선거 추진단이 개입할 일입니까? 이제 하나만 더 여쭙고 싶어요. 지금 경선 후보들이 많은 상태인데 어떻게 보자면 특정한 후보에 집중된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네거티브를 대응한다던가 했을 때 다른 후보들과의 형평성 문제라던가 아까 처음 말씀하셨을 때 원래는 경선 후보가 결정되고 나서 대개들 이렇게 좀 움직이는 게 아닌가 당 차원에서 이제 당과 특정 후보의 문제가 좀 결합된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다른 그 후보들 우려를 누가 하는데요? 지금 어제도 지금 조혜진 의원과 얘기했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이게 공수처라는 네. 우리가 처음부터 출범할 때부터 이 공수처가 완전히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서 정치적으로 특히 민감할 때 반드시 전면에 나서서 정권의 호위무사 역할을 할 거다. 그렇게 해서 괴물 공수처는 출범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반대를 했었거든요. 지금 딱 그래 나타났잖아요. 더군다나 이 보도 경위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와서 보면 공수처가 윤석열 총장을 아무 근거도 없이 입건을 해서 피의자라고 발표를 하고요. 더 나가서 고발만 되면 피의자로 입건하려면 우리도 박지원 국정원장도 지금 고발했잖아요. 그럼 피의자로 입건할 건가요? 우리가 압수수색할 건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 지금 전면에 나선 것이고 또 이 후보 개인의 문제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민주당 후보들도 공격을 하고 그래서 우리 당이 이 후보를 지키지 않으면 당 전체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거든요. 지금 네.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서 물론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죠. 어떤 후보든 부당한 공격을 당하면 우리가 도와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이 권력이 나서서 지금 이런 일을 벌이는 데 대해서는 그냥 있을 수가 없죠. 네, 단장님 같은 고급 인력 오셨으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홍준표 내분 양상이 그래서 가령 이제 제보자 박지원 원장을 만남에 홍준표 뭐 측근 동석했다라는 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 내부 후보 다른 유력한 후보 두 분 간에 조금 갈등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보시나요? 뭐 갈등 생기는 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가요? 네. 그러면 네. 민주당은 네. 이낙연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네. 갈등이 없나요? 네. 당연한 알겠습니다. 거죠. 네, 지금 저희가 이제 1초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말씀 마무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 전남 여수에서는 치킨집 사장, 서울 마포에서는 호프집 사장이 목숨을 끊는 일 이어서 발생했고요.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7월에는 경기도 평택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분이 같은 선택을 했던 게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자영업자들의 신음이 이제는 절규로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런 선택까지 해야 했던 건지 사연을 직접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노래방을 함께 운영하던 동업자세요. 신원보호를 위해서 익명으로 연결해보죠. 사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2달 전에 동업자분 세상 떠나고 나서 지금은 혼자 노래방 하시는 겁니까? 집합금지 때문에 영업은 못하고 있습니다. 아, 노래방 문 닫으셨어요? 예, 그냥 일반 노래방은 아니거든요. 지금 집합금지 때문에 영업을 아예 못하고 있어요. 아, 그 노래 주점 이런 유흥주점으로 분류된 거군요. 네네, 예. 저희가 도우미는 없는데, 이제 유흥주점업으로 이제 업종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 2달 조금 안 되게 장사하고, 그 이후에 지금 장사를 아예 못하고 있어요. 몇 달째. 그럼 장사를 아예 문을 닫아놓은 상태면 사장님은 어떻게 생계 유지하세요?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물류센터에서 지금 아르바이트로 생계 유지하고 있어요. 물류센터면은 그러면은 분류하는 일, 적재하는 일 그런 거 하면서 네네. 아, 동업자도 그렇게 지금 업종을 바꾸신 상태. 도대체 어떤 상태였길래 그분이 지난 7월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해야 됐던 건지 한번 2달 전으로 돌아가 보죠. 돌아가시기 보름 전에 이미 실종 신고를 하셨네요. 그 친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때 6월 중순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7월 초에 이제 정부에서 영업을 해주겠다는 방송들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요. 그 친구하고 이제 6월 중순쯤에 통화를 했을 때 다시 영업 재개될 때까지 좀 쉬고 싶다고 저한테도 얘기했었고요. 주변에도 농담식으로 잠수 탈 거니까 연락하지 마라. 지금 영업 재개할 때 다시 보자.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영업 재개할 때 우리 다시 보자. 네. 그때까지는 좀 쉬고 싶다. 그분은 네. 어떤 아르바이트 하셨어요? 돌아가신 분은? 처음에는 이제 배달 라이더 하다가 넘어져서 다치기도 했었고요. 그럼 대리운전 비슷한 것도 했었고요. 아, 배달 라이더면은 그럼 그 오토바이 타는. 네네. 그분이 원래 그런 걸 좀 해보셨던 분이에요? 아니요. 지금 10년 정도 넘도록 서비스업만 했던 친구인데, 오토바이 타고 그런 거는 거의 없었죠. 당장 얻을 수 있는 직업이, 할 수 있는 직업이 없으니까 이제 배달 라이더 하신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할 수 있는 거는 크게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저희가 아예 그쪽 업으로 뛰어드는 게 아니니까, 매장이 오픈하게 되면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단기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것밖에 없었어요. 가게 상황이 당시에 어느 정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들어서는 그래도 가게 운영하는 사장님이고 그동안 먹고 살만 했는데 모아둔 게 있을 텐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해야 됐을까?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만약 영업을 하게 되면 이제 먹고 살 정도는 돼요. 남한테 빌리지 않고 어느 정도 괜찮은데 그렇다고 이게 처음에 저희가 매장을 할 때 적은 돈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출도 있었었고요. 저희가 또 업종 형태상 야간에 일하는 거기 때문에 힘들게 일했어요. 네. 근데 이게 집합금지가 이제 수시로 떨어지니까 이거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적자만 계속 쌓이는 거고. 임대료가 한 달에 얼마 나간 가게예요? 임대료 한 700 정도 나가는데요. 임대료뿐만 아니라 4대 보험, 전기세, 수도세 이런 공과금 같은 경우에도 영업을 안 하더라도 기본 요금이란 게 있으니까 계속 나가게 되는 거죠. 영업을 하나도 못해서 수익은 빵인데 영원인데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비용이 한 달에 얼마였던 거예요? 최소한 700, 800, 900 이렇게 되는 거죠. 국가에서 중간중간 지원금 같은 거 나오더라도 그거는 손 볼 수 없어요. 임대료도 좀 납부해야 되고, 전기세도 납부해야 되고. 자, 그래서 일단은 먹고 살기 위해서 대리운전하고, 배달 라이더하고, 생전 안 타본 오토바이 타고, 물류센터에서 집 나르고 이러신 거예요. 네, 물류센터에서 아직도 집 나르고 있고요. 저는. 지금도 나르고 있고. 두 분이 가끔 통화하시면 뭐라고 그렇게 하소연하시던가요, 그분이? 그냥 힘들다는 말밖에, 너무 힘들다. 언제 풀리겠나.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도 언젠가 끝날 거니까 좀 더 견뎌보자. 라고 계속 마무리 통화는 그렇게 했었죠. 견뎌보자. 근데 이게 물류센터에서 일해서 일당 벌고 배달라이더 해서 일당 번다고 해도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거잖아요. 이걸로 해서 임대료 월세 700~800을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아르바이트 한 거는 다른 걸 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가야 되니까요. 생계비를 버는 거죠. 입에 풀칠은 해야 되니까. 네. 아이들 학교 보내야 되니까. 네. 힘들다. 마지막 한숨을 남긴 채 그냥
동업하던 동생이 떠나고 나서 남아있는 분들도 굉장히 힘드셨겠는데요. 한 두어 달 동안. 그나마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 좀 괜찮은데, 진짜 한 달 넘도록, 제가 원래 잠이 많은 편인데요. 예. 자다가 한 5시간? 원래 한 8시간 이상씩 잤거든요. 네. 뭐 5시간 자다가 깨요. 그럼 더 이상 못 자겠어요. 한 달 반 정도는 그렇게 지냈었어요, 진짜. 그리고 뭐 동업자지만, 그래도 제가 형인데, 뭐 제대로, 제가 못 챙겼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뭐 죄책감도 좀 크죠. 자, 뭐 선생님이 잘못하신 건 전혀 아니고요. 그런 죄책감 안 느끼셔도 됩니다. 예, 안 느끼셔도 네. 되고. 이제 문제는 지금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 장사를 아예 접으신 건 아니잖아요. 네, 뭐 제가 뭐 돈이 한두 푼 든 게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접을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요. 뭐. 쉽게들 그런 말 해요. 아니 그렇게 장사 안 되면 접고 다른 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저도 진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접고 싶어요. 진짜 이거를 뭐 팔고 나가고 싶은데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살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뭐 이거 저희가 뭐 한두 푼 투자한 게 아닌데 그렇다고 공짜로 넘겨줄 수도 없는 거고 어느 정도 권리금이라는 거를 받고 빠져야 되는 건데. 그렇죠. 당장 누가 사겠어요? 장사를 못 하는데. 그러네요. 아니 내가 권리금 내고 여길 들어왔는데 난 아무것도 안 받고 팔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렇게 미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전재산 투자다시피 해서 하는 건데 그걸 포기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포기하는 게 제일 속편하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요. 그런 기사에, 자영업자 기사에 그런 댓글들도 많이 달리더라고요. 진짜, 뭐, 그냥 그만두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쌤 힘내시고요. 네네. 뭐 힘내시라는 말밖에 못 드려서 저도 죄송합니다만. 아니에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힘을 내십시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7월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노래 주점의 업주가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동업을 했던 분의 얘기, 좀 생생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분만의 상황은 아니라고 해요. 전국 자영업자 비대위의 이창호 공동대표 이어서 연결해보죠. 대표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도 그런 문자가 들어와요.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는 아주 특이한 상황 아니겠느냐. 우리 집 앞에 잘 되는 가게는 여전히 잘 된다. 네네네. 전반적인 실태가 어떻습니까? 저도 실질적으로 자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뭐 하세요, 대표님은? 저도 맥주집, 와인집, 다양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 가게도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줄을 서는 가게였어요. 웨이팅이 걸리고. 근데 이제, 고객들이 보는 거랑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체감하는 거는 좀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고객들은 테이블이 몇 개만 차 있어도 밖에서 보면 되게 북적북적거려요. 그렇죠. 근데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게 상권에 따라서 사실 임대료가 차등 적용되어 있거든요. 예, 다르죠. 예를 들어서 번화가 상권은 24시간 운영을 해야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재 같은 경우는 한 22시 정도면은 영업시간이 제한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벽까지 운영을 해야 임대료를 낼 수 있는데, 네.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번에 풀타임 정도로 테이블을 채우다 보니까 임대료를 감당하기에는 이제 턱없이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한 번 돌고 두 번 돌고 회전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임대료는 계속 그 상권에 맞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앞서 소개한 그 경우만 해도 보니까 지금 노래방이에요. 네네. 호프집, 최근 돌아가신 분들 보면은 다 호프집, 치킨집, 노래방. 주로 저녁 네네. 장사 하시는 분들. 네네네. 그러니까 예상대로 저녁 장사 위주로 돌아가는 가게들이 가장 타격이 큰 거예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2차, 3차 업종들은 사실 퇴근 후 식사를 한 다음에 방문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영업시간이 짧다 보면 식사를 하고 거기에서 모임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한 8시, 9시에 준비하고 있는데 1시간 정도 영업을 하고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자료를 조사해 봤어요. 네. 국세청 발표한 전국 100대 생활업종이 있습니다. 네. 5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을 볼 수 있는데요. 간이주점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14.1%, 호프 전문점이 마이너스 11.6%가 폐점을 했거든요. 폐점이요?
예, 폐점입니다. 아까 앞에 사장님은 폐점도 쉽지 않다. 전 재산 다 털어넣었는데 문 닫기도 쉽지 않다 하시던데 전 재산 다 그렇죠. 털어넣은 거를 닫아야 되는 처지인 분들도 11%, 14%라는 거네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폐점을 못하고 버티는 분들이 더 많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전 재산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2시 영업시간 제한이 야간 업종에는 너무나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힘들다 알겠어요. 그 예상은 돼요. 짐작은 되는데 그게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는 분들도 많으세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좀 수치를 가지고 설명 가능할까요? 요거는 수치로 간략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예. 지난 1년 6개월 동안 자영업자들은 66조가 넘는 빚을 떠안았고요. 45만 3천 개의 매장이 폐점을 했어요. 예. 그러면 하루 평균 1,000여 개의 매장이 현재도 폐점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루에 1,000여 개가 문을 닫아요, 가게가.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자영업자들은 대출 지원도 초기부터 받고 생계지원금도 나오고 나름대로 보상이 된 거 아니냐? 도움이 많이 안 됐습니까? 일부 도움은 됐어요. 지원금이 전혀 도움이 안 됐다고 이야기 드리긴 어려워요. 네. 근데 이 지원금 형태가 어떻게 지급됐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손실에 대해 파악해서 지원이 된 게 아니라요. 네. 일률적인 구간을 두고 그 구간에 맞게끔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집합금지 2,000, 집합 제한 900 이런 형태로 지원금이 들어온 게 아니라 네. 평균적으로 한 200에서 300 정도 지급을 받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거리두기 기간 동안 누적된 손실 범주가 있잖아요. 이미. 그러면 이런 부분이 한 달 임대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중심 번화가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네. 아까 노래방 사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700에서 1,000만 원 이상 이런 매장들은 아예 한 달 임대료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분들이 뭐 서울의 최고 번화가 이런 것도 아니고 경기도 평택이거든요. 근데 월 임대료가 700이 나왔다고 깜짝 놀랐어요. 네. 상권들이 임대료가 그렇게 높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지금 청취자 김선희 님도 문자를 주셨지만 네네. 너무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방역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맞습니다. 이 방역을 위해서 이렇게 영업 제한도 하고 거리 두기도 하고 모임 인원수도 제한하는 건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질문에는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현재는 전시에 속해 있는 국가 비상 상태라고 봅니다. 저도. 예. 하지만 방역 선봉에선 자영업자들이 희생을 또한 간과할 수 없다고도 보여지거든요. 나라의 고가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예, 대한민국은 지금 고간 채울 때가 아니라고 보고요. 고간을 풀어서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 초기에는 70% 백신 접종률을 보이면 집단 면역을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현재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는 집단 면역이 좀 불가능하다는 게 의학계의 발표입니다. 현재 코로나 치명률은 반대로 좀 0.2%까지 떨어졌고요. 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치명률 수치는 현재 더 낮아질 거라고 보입니다. 앞으로도 5차, 6차 코로나 유행이 확산되면 그때도 시간 제한, 인원 제한으로 언제까지 고집할 거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확진자 숫자가 아니라 치명률 관리로 전환을 해야 되고 정부는 이를 위해서 의료 인력, 중증 병상 확보에 좀 더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는 앞으로도 단시간 안에 이게 마무리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언제까지 시간 제한, 영업 제한, 인원 제한으로만 버틸 것이냐 그런 말씀. 네네. 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 어떤 자영업자는 우리는 열심히 사람 수 제한하고 문 닫고 이러고 있는데 가끔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데 사람 바글바글한 거 보면 속상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렇죠. 대중교통만 봐도 그렇잖아요. 6시 이후에 퇴근하시는 분들, 지하철, 버스는, 거리두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데, 택시, 제한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방역이 좀 형평성이 어긋난 부분들이 있어서. 택시와의 이 형평성만 봐도 알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자영업자 비대위에서는 지난번 차량 시위한 거에 이어서 추가적인 단체 행동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셔도 어느 수준까지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네. 어떤 단체 행동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자영업 비대위가 사실 저희가 차량 시위를 함께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이유는, 네. 정부의 소통 채널 확보가 좀 중요하다고 봤어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좀 제대로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 함께 목소리를 냈던 부분이거든요. 네. 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손실보상과 관련돼서 일부 소통 창구를 열었고요. 네. 그리고 그 의견을 주고받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사실 영업을 해서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현재 일방적인 희생, 그리고 22시 시간 제한, 인원 제한의 프레임이 깨지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자영업자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볼 것이고요. 일방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된다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결국 생존을 위해서라도 거리두기 보이콧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보이콧까지도 계획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네, 저희는 생존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도 와닿네요. 보상으로서는 사실 완벽하게 100% 이걸 채워줄 수는 없는 거고, 결국은 장사하게 해주세요. 우리 장사하게 해주세요. 그거네요. 네, 결국에는 자영업자는 영업을 해서 살아야 되고요.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영업 시간을 풀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오늘 자영업자들의 현실 어떤지 그분들 말씀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대표님, 뾰족한 방법이 당장 나오진 않더라도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 자영업자 비대위 이창호 공동대표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지금 불거진 세계일보가 보도한 이른바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이제 김용남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거는 국회 질의나 언론 보도에 대응하기 위해서 실무선에서 작성할 수 있는 문건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런 주장은? 그러니까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기관은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과거에 이제 범정이라고 불렸던 네. 기관인데 하도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문무일 총장 때 규정을 개정하죠. 그러면서 그 역할이라든지 활동 범위를 대폭 줄입니다. 그러면서 수사정보라든지 이런 정보 수집 관련돼서는 총장의 지시가 있는 것에 한해서 활동을 하도록 만들거든요. 근데 잠깐만요. 근데 세계일보 보도는 그냥 대검찰청에서 만든 문건이라고 돼 있지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고 특정을 안 했지 않습니까? 보도에서. 지금 어제 박범계 네. 장관이 이제 법사위에 출석했을 때 네. 이 문건에 대해서 확인했냐라고 제가 질문하자 1차적으로 확인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전에 보도됐었던 그 레드팀 문서와 연관성을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레드팀이 뭐예요? 저도 정확한 정체는 모르겠는데요. 네. 원래 레드팀이라는 용어는 조직 내부에 어떤 팀을 만들어서 조직이 발생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점검하는, 한쪽으로 쏠릴 걸 대비해서 예. 다른 목소리를 내고 다른 시각으로 분석하고 입장 밝히는 그런 팀인 그런 거죠, 팀인 레드팀. 거죠. 예. 근데 그게 레드팀이 근데 그러면 그게 레드팀이라고 그러죠. 레드팀에서 근데 이 문건을 왜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되는데 아까 밖에서 제가 이제 김용남 전 의원님 이제 말씀하신 거 들었는데 네. 그 통상의 기관에서도 그런 거 다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통상의 기관에서 그런 걸 하는지도 전 잘 모르겠고, 두 번째는 검찰은 다르죠. 검찰은 사건을 수사하고 또 그 수사한 결과를 가지고 기소에 대한 판단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대검 쪽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 논리나 이런 것들을 만든다면 그거는 수사와 기소에 당연히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더욱더 하면 안 되는 일이죠. 검찰의 입장에서는. 근데 김용남 전 의원이 지금 제기했던 또 하나 문제가 세계일보가 이 문건을 도대체 어떻게 입수할 수 있었겠느냐. 결국은 정권 차원의 경선 공작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규정하라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세계일보가 지금 이 문건을 어떤 식으로 또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는 밝혀진 바는 없어요. 없고 또 스스로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예. 세계일보가 예전에 대단한 특종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십상시 문건이고요. 예, 십상시 문건입니다. 맞아요. 예. 십상시 문건이 나왔을 때 이 문건의 내용을
이 내용이 맞느냐, 틀리느냐, 즉 대통령 주위에 십상시가 있다, 그 사람들이 국정을 전행한다, 농단을 한다라는 그 내용이 맞느냐를 검증했어야 되는데 출처 경위를 출처 경위 이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이게 마치 문서 유출 사건으로 사건이 둔갑돼 버렸어요. 네. 그래서 십상시 문건이 담겼던 내용을 그때 보도됐을 당시에 제대로 규명을 했으면 최순실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겠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이 문건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네. 마치 십상시 문건 때와 마찬가지로 유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몰아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되면은 진짜 본질을 놓치게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검찰 권력의 사유화라고 하는. 네. 여기에 대한 해법 또는 해결의 어떤 실마리 이런 네. 것들을 놓치게 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문건이 작성된 게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3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난해 3월이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가족 관련 어떤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의혹이 계속 보도가 되고 막 했던 시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김용남 전 의원이 했던 주장의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이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국회든 어디든 이거 당연히 제기할 문제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당연히 물어볼 테니까 일단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차원의 답변인 것 같았던데 이렇게 볼 수 없는 겁니까? 실제로 그 당시 기억을 좀 더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장의 측근이나 총장의 가족 관련된 사건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었고 네. 그러나 이제 그 사건들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이제 검찰 수사를 혹시 총장이 가로막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었고 네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수차례 총장의 측근 그리고 총장의 가족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는 적어도 총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뒤로 물러나 있으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런 적이 수사 지휘를 그런 내용으로 수차례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정작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제가 이제 추정한 걸 수도 있는데 이런 정보를 수집하고 또 이정현 검사의 진술에 따르면 대응 법리를 검토하고 했다는 것은 수사 지시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당시 완전히 대검이 움직였다면 그렇게 봐야 되는 완전히 손을 떼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김용남 의원님하고 인터뷰했을 예. 때처럼 질문이 들어온다거나 하면 저는 전혀 모릅니다. 저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고 일체 보고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래서 그 사건은 당사자에게 물어보든지 하시는 게 맞습니다라고 국회에 출석해도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고 네. 실제 운영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거기에 안 맞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이 이것은 검찰을 본인의 변호사처럼 로펌처럼 활용한 것에 불과하다. 자, 조금 전에 의원님은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당시 추미애 장관은 가족 관련 부분에서 손을 떼라라고 분명히 했는데 네. 이때 만약에 대검 조직이 조직이 움직였고 좀 움직인 결과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 문건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윤 총장이 움직인 것으로 다시 말해서 이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식의 말씀이십니까? 정리를 하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게 이제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것의 역할, 또 그 사람이 움직이려면 총장과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기 조금만 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서 조금 전에 김용남 대변인이 했던 논리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인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움직인 거면 이거는 사실은 윤석열 총장의 뜻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 나온 다음에 윤석열 캠프에서 일관된 지금 대응 기준은 뭐냐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하고는 상관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논리는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사실 그거는 당연히 어떤 혐의를 받거나 의심받는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태도인데요. 네.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준성이라는 사람과 윤석열 총장이 단순한 부하와 상관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측면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어제 법사위에 법무부 장관이 출석했을 때 이 질문에 대해서도 어떤 직책에 근거한 그런 성격뿐만 아니라 인사시의 요청이라든지 또는 평상시 대검이 회의를 주재할 때 손준성이라는 사람이 했던 역할 이런 것들을 비춰보면 단순한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
정말 복심 중에 복심이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연관성, 손준성과 윤석열 두 사람 사이의 연관성을 짙게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네. 특히 이제 이 고발 사주에 관련된 고발장들이 이후에 활용된 경로를 보면 단순하게 일회적 시도로 끝난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작년 4월 8일 날 한번 전달했다가 뭔가 그 경로상 이후로 불발이 되니 나중에 혹시나 그러니까 정점식 의원이 사실상 거의 똑같은 내용의 그걸 가지고 전달해서 결국 고발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예.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그렇다는 거는 이게 단순하게 한 사람이 아니라 뭔가 조직적 연관 이런 것에 의해서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 조직적 연관을 유지하려면 상당히 그 조직적 연관을 작동시킬 수 있는 정도의 영향력 있는 사람이 관여돼야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의원님 말씀에서 그러면 그 고발장이 손준성, 김웅, 조성은 이렇게 이어지는 라인 말고 또 다른 라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복수로 전달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있다고 보는 그렇게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입니까? 제보자인 조성은은 그거를 당에다 전달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결국 정점식 의원을 통해 가지고 판박이 고발장이 또다시 한번 작동이 돼서 결국 고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파악한 바로는 그 실제로 고발장 작업을 마지막에 했던 변호사가 작성한 그 고발장도 한 번 더 수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 변호사가 작성한 고발장이 한 번 더 수정이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거는 여러 경로에서의 어떤 관여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었나라고 생각한다. 그럼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는 더 큰 규모의 조직적 뭔가 움직임이 있었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네요. 간단히 정리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지금 정점식 그 의원 같은 경우 그걸 어디서 받았는지 또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보좌관한테 받았다고 그러는데 보좌관은 직원한테 받은 것 같은데 누군지 기억을 못하겠다. 이렇게 그게 말이 되냐고요. 당의 이름을 걸고 고발하는 사안인데. 네, 알겠습니다. 예. 뭐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예. 마지막으로 박지원 국정원장 개입하면서 제보 사주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드렸는데요. 박지원 원장이 제보자고 만난 건 올해 8월이고요. 네. 이 사건이 불거진 거는 작년 4월이에요. 그럼 올해 8월에 만난 걸 가지고 어떻게 작년 4월에 있는 사건을 조작해내거나 만듭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그 고발 사주가 제보 사주라는 거잖아요. 제보 진짜. 사주. 완전히 그렇다니까. 이거 지금 추미애 전 장관님 표현을 빌면은 강도에 대해서 신고했던 신고자만 지금 문제 삼는 그런 알겠습니다.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후보님? 네네.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후보님을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모시게 됐습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후보님. 아니, 저도 그 시그널 뮤직이 옛날에 그 손석희 네. 씨 할 때는 이 말을 자주 들었어요. 이 시그널 뮤직을. 그러니까 좀 자주 좀 나와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그 아침에는 머리를 정리하는 시간이라서 가능하면 저 인터뷰를 잘 안 해요. 예. 아무튼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후보님. 예. 오늘 1차 컷오프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요. 예. 어떻게 후보님께서 1등 할 거라고 자신하십니까? 아니, 저는 그 컷오프만 안 나겠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겸양의 말씀 아니십니까, 지금? 아니요. 그게 네. 사실 1차 컷오프는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되죠. 앞으로도 남은 시간이 꽤 있는데 네. 이 대선판이 계속 요동치니까 네. 1차 컷오프, 2차 컷오프는 통과만 하면 되죠. 아, 물론 그렇긴 하죠. 예. 예. 그리고 거기에 뭐 1등을 했니, 2등을 했니, 뭐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뭐 지금 언론에서는 그걸 큰 의미를 두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게 이제 대선 국면을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이게 파도처럼 출렁이거든요. 예. 출렁이는데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러니까 1차 컷오프에 우리가 크게 매달릴 필요는 없죠. 근데 이제 그 후보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추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후보님께서 지금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는 국면에서 이루어지는 1차 컷오프이기 때문에
물론 뭐 이제 결과가 공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누가 1등을 하느냐 이게 지금 여의도 정가나 국민들의 관심사는 맞거든요. 나는 2등만 해도 크게 만족합니다. 아, 지금 전략적 앞으로 발언으로 시간이 많으니까요. 전략적 발언이신 거죠? 아닙니다. 지금 후보님 본인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지금 지지율 상승세의 최대 동력이 어디서 나온다고 분석을 하세요? 사실 지난 4년 동안 20, 30대, 40대가 우리 당의 가장 취약 계층입니다. 그렇죠. 우리 당은 여태 이제 영남과 50대 이상 장년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선거를 쭉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20, 30대, 40대의 외면을 받고는 대선을 치르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고 4년 동안 20, 30대, 40대를 우리 쪽으로 돌리기 위한 그런 준비를 많이 해왔죠. 예. 많이 해왔는데 이제 그것이 맞아 떨어져서 올라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20, 30대, 40대 특히 20, 30대 MZ 세대들은 소신이 뚜렷합니다. 그분들 자체가 신세대들이. 예. 그리고 잘 흔들리지가 않고요. 또 그분들은 솔직한 걸 좋아합니다. 거짓말 안 하고. 그래서 그분들의 캐릭터하고 이제 제가 이제 하는 정치 캐릭터하고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폭발적으로 반응이 나오는 거 아닌가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럼 후보님의 이름은 여기서 이제 사이다가 아니라 콜라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콜라 캐릭터가 그러니까 지금 어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이 돼야 되는 건가요? 뭐 비슷하게 그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요. 예. 근데 지금 20대 같은 경우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20대 남성에서의 후보님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데 근데 반해서 여성의 지지율은 별로 높지가 않더라고요.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지금 여성 지지도 따라오고 있어요. 아, 따라오고 있습니까? 예. 그게 처음에는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발표되는 여론조사 로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여성 지지도 같이 따라오고 있어요. 추이가 그렇게 잡히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럼 지금 후보 그것도 곧 회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럼 지금 후보님의 진단과 분석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기존의 장년층 중심의 고정 지지층은 어차피 이제 같이 움직일 거니까 결국은 그건 돌아오니까요. 예, 본선에서의 경쟁력은 과거 취약했던 20, 30대한테 누가 어필하고 지지율이 높은가가 결국은 핵심적인 문제인데 거기서 홍준표 후보가 선점을 했다. 이런 진단이신 거죠? 현재까지는 그래 돼 있죠. 아, 그래요? 그리고 호남도 저희들이 이제 공을 많이 들였고 당 차원에서도 공을 들였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호남에 인연이 많습니다. 어떤 인연이 있으세요? 전남 광주 같은 경우는 제가 91년도 슬로트 머신 수사하기 전에 조직폭력 수사했던 것이 지금도 광주 올드 팬들한테는 그게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게 또 있었나요? 그리고 91년 광주 지금 조직폭력 수사할 때 그때 꽤 시끄럽거든요. 광주 전남 전체가. 그랬고 그 사건하고 93년도 슬로트 머신 사건이 같이 이제 엮여가지고 모래시계 드라마가 나왔기 때문에 광주 전남에서는 거기에 대한 저에 대한 뭔가 심정적 지지가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내가 광주 전남에 가서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국민의힘은 싫을 것이다. 결국 우리 당을 광주 전남 호남 지역에서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가 5.18 민주화 운동을 탄압한 그 세력의 후회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그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씻을 수 없는 거예요, 아직. 그래서 내가 광주 전남에 가서 우리 당은 싫어할 것이다. 싫을 것이다. 그런데 홍준표를 거부할 이유가 있느냐. 이제 그 호소를 쭉 해왔어요. 그리고 전북은 거기는
제가 그 방위 소집을 전라북도에서 했어요. 1년 6개월 동안. 방위 생활을 거기서 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군부대에서 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 군부대에서 방위 소집을 하고 또 거기는 제가 그 처갓집입니다. 아, 예. 저희 집사람, 저희 부인, 아내가 전라북도 부안 단어에 상당히 고심하십니다, 후보님. 나는 그 접사바람이라마는 입에 붙었는데, 예. 그걸 이제 우리 캠프에서는 가부장적인 용어라고 아내라고 자꾸 말을 하라고 해서 요즘 말이 좀 헷갈립니다. 아니, 그렇게 하셔야 여성 지지층 회복을 하시죠, 지지율을. 그래서 예. 그 전라북도하고는 저하고는 또 특이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아하. 전라북도 전북의 사위죠, 제가. 그러니까 그 여느 우리 국민의힘 과거의 후보들하고는 달리 호남에 특이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예. 호남 지지가 지금 높은 겁니다. 그러면 20, 30대나 호남에서 윤석열 후보는 우리 후보님한테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지표상으로 그렇죠. 예. 40대도 그렇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오는 거는 로데이터 보면 50대도 따라가죠. 예. 지금 그 상대 후보가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은 TK하고 60대밖에 없습니다. 그건 여론조사 로데이터에 다 나옵니다. 예. 근데 조금 전에 후보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지율은 항상 격동하게 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또 만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도? 그런데 이제 제가 이래 말할 거는 아닌데. 네. 윤 후보는 재도약할 만한 그런 호재가 없습니다. 정치판에서. 그렇게 보시면. 처음 나올 때 굉장히 이제 부풀대로 부풀어 올랐고, 앞으로 전개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는 재도약할 만한 그런 호재가 없습니다. 그럼 오히려 빠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지금 악재만 남아있죠. 악재만. 악재만 남아있고. 예. 재도약할 만한 호재가 없기 때문에 예.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은 경선판이 기울어질 것이다. 저는 뭐 선거 여태 26년 동안 해봤으니까 네. 뭐 그렇게 예상하고 지금 하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무야홍이네요. 그러면 그래 되기가 그것도 그 말도 제가 만들어내는 말도 아니고 20, 30대가 SNS 놀이판에 만들어낸 말인데. 예. 그게 지금 유행이 돼 있죠. 근데 후보님 무야홍보다 무대홍이 더 좋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무야홍은 우리 애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 설명 말씀드리면 무야홍은 무조건 야당 후보는 홍준표라는 뜻이고 무대홍은 무조건 대선, 그러니까 대통령은 홍준표 이런 뜻이죠? 지금 그 MZ 세대들이 인터넷 SNS 놀이판에서는 그래 하고 있죠. 예. 저는 참 고맙죠. 예. 그게 저희들이 의도한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그 세대들이 자연스레 움직여 주니까 저희들로서는 참 고맙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야홍을 그냥 기본으로 깔고 질문 드리겠는데요. 예. 본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이낙연 후보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그것도 유심히 보고 있는데 예. 정세균 후보가 들어감으로써 판세가 좀 혼미해진 거 아닌가 그래 봅니다. 그러면 이게 결선 투표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결선 투표까지 그것을 호남 경선을 보면 아마 확연히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겠죠. 분수령은 네. 거기겠죠, 아무래도. 예. 그러면 만약에 결선 투표까지 간다면 이낙연 후보가 본선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진단하시는 겁니까, 후보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본선 상대로 이낙연 후보가 좋으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좋으십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가 좀 수월하죠. 어떤 점에서요? 이낙연 후보는 그분이 정장고 또 토론을 하면 답답할 거예요. 토론을 해보면. 예. 근데 이재명 후보는 인파이트고 한번 툭 건드리면 바로 반응하거든요. 그건 토론이 자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자신이 있는 게 아니라 재미있을 겁니다. 아마 예. 이재명 후보가 나오고 제가 나가면 시청률이 아마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 저희 시선 집중하고도 한번 하시죠. 만약에 그런 매치업이 성사가 된다면. 아이고 매치업 되면 시선 집중해서 한 2시간 해가지고 아침 방송을 한번 하시죠. 지금 그 약속하신 겁니다, 후보님? 저는 상관없어요. 이재명 후보만 오케이 한다면? 이재명 후보가 돼가지고 오케이 한다면 시선 집중해서 7시부터 9시까지 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우리 홍준표 후보님을 평하기를 홍준표 후보와는 별로 겹치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딱 잘라 말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렇죠. 우선 인성이 다르잖아요. 인성? 어떤 점에서 인성이 다른 거예요? 인간성이 다르잖아요. 한번 보세요. 자료들을. 예. 그리고 가족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예, 그리고 저는 26년간 이제 다 틀려가지고 틀릴 게 없는데, 예. 이재명 후보는 지금부터 지금 틀리고 있잖아요. 대장동 개발도 나오고, 계속 틀리고 있잖아요. 어제 기자회견에서 강력히 반발하던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예? 그 대장동 문제에서 아주 강력히 반박하던데. 그걸 지금 수긍하면 지는 사퇴를 해야 되는데요. 그럼 이게 본인은 사퇴해야 되는데요. 더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 문제가? 그거는 제가 지금 선뜻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좀 다른 문제 좀 간략히 여쭤보고 좀 마무리할게요. 지금 그 당 지도부 문제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경선 관리에 대해서는 좀 어떤 모든 게 다 정리가 됐다고 평가하세요? 글쎄요. 지금 경선 관리는 이제 사실 경선이 공천 관리가 아니고 경선 관리입니다. 네. 경선 관리는 경선만 관리하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관리하면 되는 것이고. 네. 지난번에 이제 역선택 운동 가지고 말이 있었을 때 본선 경쟁력을 두고 또 추가한 여론조사 룰이. 네. 그게 이제 또 불씨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어떤 식으로 문구를 정할 것이냐.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이제 문제가 될 건데. 그렇죠. 그거는 아마 관리에서 경선 관리에서 특정 후보를 상대한 생각을 하고 그 당시를 기준으로 이재명 후보나 이낙연 후보한테 누가 이기냐 그걸 기준으로 만든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저한테 유리한 조항이 될 거예요. 예. 그거 처음에 도입했을 때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지금 아마 윤석열 후보한테 유리하다고 도입한 모양인데 시간 지나보면 저게 나한테 유리한 조항이 될 거다. 네. 내 참모들한테 그랬어요. 저거 걱정할 필요 없다.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하나만 더 특화시켜서 질문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경선 관리의 범주에는 특정 후보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당 지도부가 이걸 어떻게 접근하느냐도 중요한 공정성의 잣대가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공명선거 추진단이 꾸려졌고 여기서 1차 과제가 지금 윤석열 후보에게 불거졌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인데 공명선거 추진단이 이거에 대해서 좀 공정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윤석열 후보를 감싸기 바쁘죠. 감싸고 있다? 난 그게 이제 당이 그런 걸 만든 것은 사실 우리 당 후보 중에 검증할 사람은 윤석열 후보밖에 없습니다. 예. 다른 사람은 검증 대상이 안 돼요.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윤석열이 보호하려고 이준석 대표가 또 그걸 만든 것 같은데, 막 그거라도 만들어서 보호해 주는 것도 괜찮겠다. 네. 전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걱정스러운 것은 저러다가 고발 사주 의혹 거기에 당이 인벌브가 돼버리면 나중에 당이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후보님한테도 피해가 가는 겁니까? 그러면 본선에 우리가 고발 사주 사건에 공범이 돼버리면 본선에서 우리가 타격이 크죠. 그럼 당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정리를 하면. 그거는 이준석 대표가 알아서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당이 임발부되는 사건은 저는 아니라고 수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문제는 지금 본선에서 네. 만약 경선에서 후보가 선출이 되고 난 뒤에 그 문제가 터지면 전 당이 나서서 이제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12명의 11명의 경선을 하고 있는데 특정 후보를 위해서 그렇게 나섰다가 나중에 그게 실체가 밝혀지면 당이 공범으로 처리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건데. 네. 그래 되면 걱정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내일 마침 이준석 대표 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 이때 한번 좀 집중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예.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나중에 또 기약을 하면서 인터뷰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준표 예비 후보와 함께했습니다.